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인도가 가장 주목받는 국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오고 이런 여부에 따라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경제 판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배경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모디 총리 이 시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모디 총리가 또 취임한 지도 꼭 1년이 됐고요. 지금 인도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말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이 1년 전에 인도의 총선 결과가 나온 꼭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인도가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은 러커창의 2인자 브라질을 방문해서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금융시장에서도 사실 슈퍼달러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월 중순까지 갔습니다는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가 93까지 떨어졌어요. 상당 부분 금융시장도 채권의 변동성과 함께 굉장히 요동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가장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가가 인도다. 그중에서도 인물적인 측면에서는 모디 총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측면, 경제 내적인 측면 다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는 오늘 경제방송이니까 경제 문제를 추정하면 네. 역시 모디의 이코노믹스 포함한 모디노믹스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아서 사실 국제 평가도를 본다면 우리가 보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어떻게 빨리 신용 등급을 조정하느냐 이게 가장 종합적인 지표거든요. 예.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이렇게 방송을 맡고 계시는 보도본부장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가장 국가신용 등급 내지는 국가신용 전망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상향 등급 조정한 것이 인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것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취임한 지 1주년 됐습니다는 대부분 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대내적으로 보면 아주 네. 취임 1주년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중국을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도 인도가 모디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14일부터 16일간 방문하고 곧 이어서 18일부터 19일간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인도 문제가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될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중국이나 인도 이 두 나라가 워낙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집중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이죠.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직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전인데도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낳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 간에는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국경 문제 이것이 2차 세계대전에 지속되기로 이렇게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 네. 국가주석이 인도를 방문한 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화두고 굉장히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인도를 방문하는 것보다 아주 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디 이렇게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택했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역대 인도 총리 중에서 가장 중국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 총리가 되기 전에 구자라트의 주지사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이때 내부적으로 개혁이 어려웠다 보니까 외부적인 충격요법에서 하나는 주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를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외부의 아주 중요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네. 내부에 일깨우는 이런 모습에서 구자라트가 성장해서 결국 총선에서 승리한 결정적 배경이 됐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대 인도 총리 중에서 가장 중국을 많이 방문한 그래서 다른 중국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실무적 감각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중국 통이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럴 때는 1970년대 초반인가요? 네. 핑퐁 외교. 기억나시죠? 핑퐁 외교. 네, 핑퐁 외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 시대 속에서도 사실 그 경제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국제적으로 보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디의 고향 방문지, 인도의 수도인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수도로 먼저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냐 구자라트에 고향을 갔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의 그 모디 총리도 화답하는 식으로 사실상 베이징이라든가 해서 중국의 수도를 가는 게 상하이라든가 상징격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산시성입니다. 산시성. 그래서 지금 구자라트와 산시성 해서 모디 총리의 고향 구자라트.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 산시성 해서 구자라트와 산시성 간의 홈타운 얘기다. 홈타운 얘기다. 그래서 핑퐁 개그에 대비해서 홈타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벌써 모디 총리가 방문하기 이전서부터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해 이 시진핑 주석의 인도 방문도 그렇고 이번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 외교 이 성격이 상당히 짙은 부분인데요. 모디 이번 중국 방문도 역시 모디노믹스 추진한 모디노믹스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 시점에서 왜 서로가 이렇게 총리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국가주석이 하냐면 양국이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국경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인도의 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까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핵심적인 정책인 모디노믹스를 살펴보면 그 방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모디 노믹스의 기본 골과는 뭐냐면 정부 간섭 줄여, 행정규제 제로 베이스, 시장 경제 중시에 인도의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거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의력 증대. 그래서 정부의 행정규제 제로 베이스를 통해서 시장을 중시해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창의력을 북돋는 이런 것이 기본 모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경제 운영 원리에다 인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특성으로 볼 때는 역시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몽구 회장을 앞두고 인도의 이렇게 경제 모디노믹스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Made in India. Made in India. 우리나라는 Made in Korea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Made in USA, Made in Japan, Made in Germany, Made in India 해서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리쇼링 정책과 함께 애국심, 애사심 이게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의 25개 핵심 산업을 유치해서 핵심 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내적으로 보면 제조업에 대해서 리프레시 정책, 리쇼링 정책, 인도판 리프레시,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인도가 가장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디 총리가 중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다른 쪽의 목적도 있습니다는 모디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인도를 개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취임 1주년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행사보다도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그런 측면에서 모디노믹스의 핵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중국을 택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모디노믹스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 나눠봅니다. 추진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요. 그 성과는 예상으로 높다라는 평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모디노믹스의 핵심적인 차원에서 보면 외국 기업 이취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사실 모디 총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최근에 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규제 개혁해서 강도를 조이게 해서 세금 때문에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이전에서부터 1년 전서부터 그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너무 포트폴리오 측면, 포트폴리오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제조업이 육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조업 부분에 경제 육성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금 규제에 있어서는 자금 들어오는 것은 인도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그 자금을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과 포트폴리오 자금과의 그 구별이 않고 네. 인도가 세금 규제했다 해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조업을 육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너무 거품이 되면 제조업이 지효성이 있는 육성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약화돼서 모디노믹스의 핵심 골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금 규제 강화, 제조업 육성 정책과는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정책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가장 모디노믹스의 핵심 골간이죠.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1년 전에 5월에 외국인 그 직접 투자에 대비해서 지금 66%나 급증한 사이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 거의 지금 뭐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66%는 외국인 직접 투자 들어오는 자금을 규모로 볼 때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상당히 둔화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이 그 경제적인 성과를 미쳐서 인도 경제 성장률이 뭐 4에서 5% 가는 것이 지금은 8% 돼서 사실 중국의 성장률을 작년에 그 제쳤죠. 작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7.4% 기록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시면 2분기에 6.5%, 3분기에 8.2%, 그 다음에 4분기에 기저효과 때문에 7.5% 해서 거의 인도와 중국과는 맞먹는 성장까지 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 전망치가 16년 만에 중국이 제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편에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개조 산업과 함께 고효율성인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을 유치해서 인도가 그 개조하는 과정에서 출범 천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그 경제 성과를 반영해서 네. 사실상 세계 3대 신용평가원들이 신용등급을 속속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디가 이러한 성과의 탄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우리가 위기적인 성과에서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그 측에서 주력하고 있으면은 국가가 정상이 나서야 된다. 국가 정상이 나서 세일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외국인 해외 주요 원수를 국가 최고 책임자를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도 모디고 또 모디 자신도 가장 바쁘게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모디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라든가 성과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지난해 뭐 시진핑 주석이 인도 방문하면서 사람도 인도로, 기업과 자금도 인도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도 투자 속속해 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면서 특히 모디 총리가 오면서 한국에서도 뭐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과 뭐 단독 회담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좀 인도 투자 관련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결국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네. 해외에 그 높은 효율성이 있는 기업을 직접 이렇게 투자를 유치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뭐 포스노의 기술 격차론 이렇게 보면 해외 그 기업들이 유사한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첨단 그 기술도 들어오고 또 인적 자원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고 해서 그만큼 그 경제에 어떤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고용 창출에 도움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가 해외 방문할 때는 상징격으로 네. 방문국의 최고 책임자 만나긴 하지만 가장 더 이렇게 아주 더 이렇게 중점을 둬서 만나는 것이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교 대상에서 보면 방문국의 최고 정상보다는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많은 시간을 하려는 네. 이런 모습이 바로 모디가 이렇게 인도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노력에 의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66% 증가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치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아마존, 월마트, 폭스바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중국의 그 샤오미라든가 해서 네. 인접 국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유치원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중국 방문해서 중국의 주로 이렇게 정상적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리커창이 브라질로 빠지면서 뭐냐 그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기업인들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획을 2박 3일간 갖는 얘기거든요. 네. 한국도 18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이미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정몽구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포스코의 회장님이라든가 해서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지금 만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방문 외교의 성과가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나타났냐 하는 것은 상당히
방문의 목적을 확실히 지어지는 상태에서 방문 대상의 어떤 상징격, 의례격, 의전격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결국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디 총리가 중국 방문하는 것을 두고 오늘도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모디 총리 방문에 중국 역시도 종전과는 좀 달리 좀 더 적극적인 입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입장에서도 분명 인도가 필요한 것이고 중국이 좀 어려운 상황,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네. 이제 단독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과를 이끄는 단계는 지났거든요. 네. 경제 발전 초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인당 GDP가 8,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세계에서 미국과 버금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사실 글로벌 기업의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요해야지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당면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서 누구를 잡을 것이냐 하면 미국과 잡을 수는 없죠. 왜냐? 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G2 체제 내지는 차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든가 뭔가 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잡을 수 없는 파트너죠. 왜냐하면 마찰이죠. 일본이 그 동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파트너 설정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전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발전 초기도 사실상 유럽과 그 파트를 협력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협력 도모에는 유럽의 그 경제가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당장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국도 다른 국가의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 경제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경제 안 좋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인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16년 만에 목표 성장률 7.5%를 떨어져서 사실 7.4%를 기록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 1, 4분기 성장률이 한 7%로 이렇게 했는데요. 2, 4분기에 지금 단기적인 부가가치를 감안한다면 7%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국이 연일 기준금리를 내리는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정책금리를. 이런 그 정책금리를 작년 11월부터 세 차례 걸쳐서 아주 긴박하게 내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2분기에 7%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태거든요. 이미 이런 것은 사실상 IMF라든가 이런 예측 기관을 보면 올해 중국이 양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했던 7%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IMF가 그 4월 수정 전망으로 보면 6.8%까지 내려잡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초기 단계 중국 내부적인 성장 동인이 이게 새로운 성장 동인의 발전 전략이 정착되기까지는 사실 그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 적은 상태에서 보면 자, 이제는 다른 국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유럽과 갖고 있는 또 한국을 파트너 설정할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경제 스케일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파트너 설정하기는 좀 힘든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인도를 과거의 그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국경 분쟁, 정치적으로 갈등 이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리적인 측면에서 인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파트너십을 설정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성장 동인의 한계를 맞고 있는 점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인도의 모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입장에서도 질적인 성장과 함께 성숙 이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회원국가 어느 정도 끝났고 뭐 지분율 조정 중이긴 하지만 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1대1로 구상 AIIB 추진해 나가는 데서 인도의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몫이 될 텐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지금의 성장을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새로운 파트너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상 과거서부터 이렇게 나왔던 1대1로 계약. 왜 과거로부터냐면요. 이걸 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1로 계약이 2013년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그 매스컴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사실 1대1로 계약을 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장군의 그 서역 정별, 육상 실크로드죠. 그다음에 정화 장군의 해상 개척, 해상 실크로드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중국 측면에서는 지금 외화가 많은 상태에서 보면 이 계획을 실현시키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의 하나 방법으로 서시 AIB가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출범하는 국가가 57개국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성과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빨리 추진하지 않겠냐 보는데요.
계획이 일단 큽니다. 계획 보면 네. 아마 자막에서 비춰주겠습니다는 원화베이스로 계획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계획도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화베이스로 1,700조 정도 됩니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네. 올해 초태는 중국이 지금 대체로 그 자금을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올해도 72조, 이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판 마샬 플랜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네. 인프라는 온라인상의 국가 망산업과 함께 오프라인상에서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지역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는 협계 철도가 있고요. 표준 철도가 있고 관계 철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철도 같은 경우는 표준 협계돼 있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철도의 궤도가 다릅니다. 제가 인도를 국민차 모델, 에스페로 모델 갈 때 인도를 보면 철도가 좀 다르거든요. 협계도 있는 지역도 있고 표준 철계도 있는 지역도 있는 지역인데요. 서로 맞춰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의 모딕스몰픽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개조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중국의 갖고 있는 AIB와 인도의 모디가 갖고 있는 국가 개조 산업 연계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AIB의 성공, 그 다음에 모디 입장에서도 소위 모디네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협력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절실한 시점에 이번에 중국 방문이 네.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좀 이른 예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양국의 이런 상호 방문을 통해서 친디아 경제 체제가 확고히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말이죠.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금융상품적인 측면에서는 친디아 금융상품이 나왔죠. 네. 그래서 친디아라는 용어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잘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있습니다는 사실 경제협력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이후서부터 친디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향후에 그 친디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서로가 협력 관계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이 되려면 그 협력이 공고되려면 사실 그 진행자 입장에서 진행자분이 네. 제가 협력 관계를 이렇게 계속하려면 진행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셔서 굉장히 큰 인물이 되지 내 입장도 진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를 하든 뭐든 하든 이렇게 윈윈이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이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방문국인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올해 16년 만에 중국을 제칠 거로 보거든요. 성장률이.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농무부의 분석을 보면 2030년에는 세계 3위 대국이 될 것이다. 3위 대국은 뭐냐? 미국과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수출과 위안보이고가 경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성과를 따지는 이런 하드웨어 지표는 이미 1위라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구매력 기준으로 GDP는 올해 사실 미국을 제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1위, 3위의 파트너십을 설정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겠죠. 이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왜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을 방문하냐, 이것이 화두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체제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에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여기에 초기 참여하지 않으면 네. 사실상 경제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B도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이해관계 관계없이 결국 미국도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이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주목하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 방문에 이어서 곧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환영해서 네. 대부분 다 이 질서에 이렇게 탈락하는 그런 것은 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중경제 규모라든가 그런 핑크빛 전망이라든가 확실히 중국에 한국을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많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